아이들끼리 싸우는 교상사고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아이가 아이였어요. 전조 증상 없이 달려들어서 이제 교상사고가 있었다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호자님이 인지를 하시고 주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산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주의가 필요한 견종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경험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연구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유전병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 특정 품종에 대한 유전적인 질환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꼽자면 특별히 이제 프렌치불독 호흡곤란이 있었던 아이 요즘 많았던 것 같고, 오늘도 한 아이가 입원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명백하게 아이가 숨을 쉬는 게 너무 불편해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호자님께 여쭤보면 사실 오늘은 너무 안 좋아서 온 건 맞는데 평상시에도 비슷한 호흡을 오랫동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었고, 근데 그 평상시에도 호흡하는 모습이라던가 코 골 때 소리가 나는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아이가 굉장히 숨쉬기가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정도의 호흡인데,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코 고는 소리 나는 것들이 오히려 귀엽게 느껴지셨다, 원래 이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프렌치불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한 아이들도 그렇고 실제로도 호흡곤란이 없는 아이들은 오히려 찾기가 좀 힘들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호흡곤란이 좀 있는 상황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프렌치불독 아이들은 호흡곤란을 가지고 있고, 그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이 유전적으로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태학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을 저희가 모아서 이제 단두기 호흡기 증후군, 영어로는 줄여서 BOAS, 보아스라고도 부르는데요. 그게 매우 심각해지면 산소 공급을 잘 못 받아가지고 혀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청색증이라던가 이런 상태가 돼서야 이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천장도 사람도 보면 앞쪽의 입천장은 딱딱한 입천장이라고 해서 이제 경구개라고 하게 되고, 뒤쪽의 입천장은 이제 혀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말랑말랑한 연구개라고 하는데, 그 연구개가 굉장히 두껍고 길어지는 연구개 노장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 있고, 기도로 이어지는 부분 중에 기관의 저형성,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아이들 호흡기에 영향을 주는 단두기 호흡기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견종 같은 경우에는 좀 수술적인 치료 같은 게 좀 필요한가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단두기 호흡기 증후군 보아스에는 총 4가지의 증상이 좀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징적으로 비강협착이라던가 영궁의 노장은 수술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비공, 콧구멍의 크기를 넓혀주는 성형수술이거나 두꺼워지고 길어진 연구개를 얇고 좀 짧게 만들어주는 연구개 노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있었던 아이들도 많이 좀 줄어들 수 있고, 물론 이제 한 번의 시술이나 수술만으로 모든 것들이 완화될 수는 없지만 이런 호흡기 증상이 서로 악순환되는 상황을 좀 막을 수 있고, 보아스라고 하는 단두기 호흡기 증후군을 오래 앓는 경우에는 폐의 기능이 떨어진다던가 나이가 들고 나서, 혹은 이제 심장병으로 이어진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수술이나 시술도 얼마든지 좀 가능하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연구도 좀 많이 되어 있어서 최근에 나온 연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수술을 받은 프렌치불독이라던가 퍼그 아이들에서 대부분은 임상 증상이 호전되었다라는 것도 있고, 비단 호흡기 증상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소화기계 증상이라던가 전반적인 삶의 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갔다는 보고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퍼그나 프렌치불독 키우는 보호자분들이 좀 평소에 집에서 특별히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도 좀 환경적으로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도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수술이나 시술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닌지를 아실 필요가 있고요. 다른 환경에 놓여지면 호흡곤란의 정도가 좀 달리 나타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너무 흥분하는 상황에 놓여진다던가, 아예 체온이 좀 높아지는 상황, 직사광선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산책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호흡기 증상이 좀 생길 수 있고, 적정한 습도를 유지해 주신다던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 준다던가. 왜냐면 이제 프렌치불독이나 퍼그 같은 경우에 또 살이 많이 찌면 이런 연구개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체중을 좀 감량을 하면 호흡이 좀 더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좀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좀 좋게 관리를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키우기 시작한 때부터 그런 걸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품종을 키우시지 말아라, 혹은 뭐 프렌치불독이 안 좋은 품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프렌치불독 자체의 견종이 이런 위험성이 있는 품종이라는 거를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분양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키우실 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함께하는 아이한테 이런 유전적인 질환이 있을 수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프렌치불독 말고 다른 견종 중에서도 또 이런 유전적인 병이라던가 유전적인 소인
스페인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예전에 한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키우셨었는데 카발리에 킹 찰스 스파니엘이라고 하는 품종도 상당한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품종입니다. 줄여서는 CKCS라고 하는 품종이고 수의사들끼리는 킹 찰스 이렇게 좀 줄여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킹 찰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병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연구가 좀 많이 되어 있는 품종이기는 해요. 보통의 심장병은 대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후천성 그리고 노령성 심장병들인데 킹 찰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린 나이 때부터 심장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고요. 다른 품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심장병 대표적으로 MNVD라고 하는 이천판 폐쇄부전증의 심장병이 보통의 경우에는 평균 8살, 10살 이상부터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킹 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릴 때부터 계속 청진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평균적으로 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심잡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나이대가 보통 4, 5살로 다른 품종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어리고요. 저는 2살도 본 것 같아요. 그때부터 관리를 시작한 아이도 있어요. MNVD라고 하는 거는 선천적인 질환은 아니거든요. 유전적인 소인이 있으나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후천적인 질환이에요. 근데 그게 2살 때 확인이 된 거죠. 아주 어린 나이에. 그리고 이러한 MNVD 말고도 척수공동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거든요. 척수를 보호하는 뇌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 뇌척수액이 척수 실질 공간을 채우면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고 임상적인 증상은 아이가 통증이 있다던가 심각한 경우에는 마비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 증상이 있던 없던 MRI 검사를 해보면 전체 킹찰스 아이들의 약 70%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유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진료를 해보면 워낙 착하고 활발하고 사람을 잘 따르고 해요. 그리고 보기에도 너무 이쁜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모습에 끌려가지고 처음 키우시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키우시다 보면 어릴 때부터 이제 심장병 관리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좀 알고 킹찰스를 키우시는 분들은 관련된 증상이 없더라도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해보신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질환도 있기는 한데 아이들 성격, 저희가 기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수의사들이 진료 보기 어렵고 주의해야 되는 품종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 토종견인 진도도 포함이 되긴 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진료를 보면서 진도를 많이 보고 있지는 못하는데 대신 최근에 많이 이제 제가 진료를 보게 되는 아이들 중에 하나는 시바견이에요. 그러니까 시바이누라고 하는 일본의 토종견인 거죠.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아이 이쁘게 생겼고 인 같은 걸 보면 웃는 모습 때문에 요즘 더 많이 키워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시바견들 진료를 보게 되면 유전적인 질환이라던가 아픈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다른 품종들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이 호발하는 질환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못 봤는데 기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좀 있고요. 병원에 시바견이 오게 되면 보호자님도 좀 긴장을 하시게 되고 저희 의료진들, 수의사라던가 저희 간호 테크니션 분들도 굉장히 좀 긴장을 하는 품종이기는 해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진료 행위들, 신체 검사를 한다던가 청진을 한다던가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를 한다던가 체열을 한다던가 이런 과정도 다른 아이들이랑은 좀 굉장히 좀 달라요. 워낙 이제 낯선 사람들에게 친화적이진 않거든요. 굉장히 좀 독립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소리를 지른다던가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를 볼 때 꼭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자님과 이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 예를 들면 입마개를 한다던가 뇌칼라를 한다던가 꼭 안전장치를 하고 진료를 보는 품종이기도 하고요. 귀여운 밈 사진 혹은 영상만 보고 키우시기에는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고 키우시는 분들은 꼭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해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적당한 교육이나 사회화라던가 병행을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한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에 나가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병원이 개원한 지 한 14년, 15년 정도 됐거든요. 보호자님들이 대기하시다가 아이들끼리 싸우는 교상사고가 딱 한 번 있었어요. 14년 동안. 근데 그 아이가 시바 아이였어요. 아주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지난주의 일인데 푸들 아이가 저녁 9시에 산책을 하다가 물려서 저희 병원에 응급을 내원했거든요. 치료를 한번 여쭤봤는데 모르는 아이인데 반대쪽에 시바견이 오다가 전조 증상 없이 달려들어서 이제 교상사고가 있었다고 하고 그 아이도 다 잘 낫긴 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호자님이 인지를 하시고 주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산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주의가 필요한 견종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경험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연구도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행해진 연구인데요. 순종 시바견 77마리를 대상으로 행동 특성을 분석을 한 거고요. 보호자님들에게 아주 자세한 26개 항목의 설문지를 기반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좀 특성을 분석을 하게 되고 그 아이들을 혈액이나 털에서 DNA를 추출을 해서 15개의 다형성 유전자 분석을 진행을 한 연구가 좀 있는데요. 손님이라던가 아이라던가 다른 개에 대한 공격성, 산책을 한다던가 진료 중에
중에 짖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을 보면 SRC1A2라고 하는 유전자가 다형성된 아이들이 좀 많았다고 해요. 이 유전자가 다형성이 된 아이들이 훨씬 더 공격성이 좀 강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이 유전자형을 보면 CC형의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TC형의 유전자형을 가진 아이들보다 훨씬 더 공격성이 낮았다라는 걸 보면 분명히 이런 기질에 특정 유전자가 관여를 하는 걸로 좀 보입니다. 어쨌든 유전적인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 교정이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다만 그 부분은 행동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효과를 좀 높이려면 상당히 좀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사회화가 시작되고 맞춰지는 기간이 상당히 좀 어린 나이 때 끝나게 되거든요. 보통은 생후 4주부터 생후 4개월 때까지가 사회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만 이 부분은 아직 기초 예방접종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수의사들도 사회화를 위한 뭐 산책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도 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기본적인 1, 2차 접종 정도만 마쳤다라고 하면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화 교육이 그 기간 동안 사회화 교육을 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장점이 훨씬 더 컸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좀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물론 전염성 질환들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하죠. 예를 들면 사회화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아이들이 충분히 접종이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이라거나 관련된 임상 증상이 없는 아이들에게 노출이 좀 돼야 되겠죠. 어린 아이가 아니더라도 행동 교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고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어떤 질문과 비슷하냐면,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언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언어를 처음 습득을 하게 되는 어린 나이 때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유창하게 더 습득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나이가 들고 나서 영어를 못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고 나서도 영어를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사회화라던가 훈련 기간은 아무래도 조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이 존재하나 나이와 상관없이 꾸준히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험을 키우시는 분들 네. 인내심이 좀 필요하죠. 인내심 많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한 각오라던가 준비가 되신 분들이 키우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족하다면 틈틈이 시간을 더 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교육도 가져주시고 그런 훈련적인 측면에 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유전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환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심장병이 있어요. 심장병을 8살 때 진단을 받았단 말이죠. 물론 이제 심장병에 관여하는 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환경적인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냐 없냐거든요. 근데 그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라고 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그 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 제가 이제 뭐 심장병이라던가 질환들을 진단을 해드리면 당황스럽고 억울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아이를 위해서 충분한 사랑을 줬고 잘 키웠는데 우리 아이가 왜 심장병에 걸렸어요? 라고 걱정하시고 자책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가장 큰 요인은 아이가 이러한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걸린 거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 중에 뭐냐면, 이게 유전병이라면 원래는 가지고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심장병이 없다가 왜 생긴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유전적인 소인이 있고 유전병이 있다는 것과 선천적인 질환이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유전적인 소인이 있어서 태어났을 때부터 그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를 선천성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후천적인 질환도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할아버지가 당뇨가 있고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면 여러분도 당뇨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당뇨가 어렸을 때는 없다가 40, 50대 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 환경적인 관리, 체중 관리, 식이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족력이 있어서 유전병이 생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반려견들도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전적인 소인은 아직까지 다 그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특정 유전자의 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우성 유전자보다는 열성 유전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순종, 품종에서 열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가 만나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병 같은 경우에는 순종 품종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정 품종에 대한 유전적인 소인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안하시고
하시고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런 품종들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분양을 받으시고 키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그런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는 아이들의 품종에 조기 진단을 하고 그런 질환들이 나타났을 때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자님과 함께 관리하는 게 또 수의사의 역할이고요.